자, 이제 조말자중국 오늘 특집 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에 우리 이제 한종수 작가님이 관우 이번 달 특집을 위해서 저 전주 남원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서 후반부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저는 빨랑빨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내에서 이제 관우 신앙과 관우 현상, 관우 신드롬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우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요약을 한 겁니다. 관우란 사람이 삼국지 열전에, 관우 열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면 하동군 해연 사람이고 지금의 이제 산서성 운성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뭐 관우 고향을 여러 차례 갔다 왔고, 나중에 이제 저희 좀 알자 중국 달마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삼국지 탐방도 제가 또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도에 이미 그 삼국지 다큐멘터리를 4편이나 찍어서 TV에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삼국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 그다음에 유비 그다음에 송권 제갈량까지 해가지고 4편이 있고, 또 그 삼국지 다큐를 해서 다니면서 이제 주요한 도시들 도시기획만 모아가지고 번외편도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삼국지 다큐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이 참 편식이 심해. 똑같은 사람이 제가 다 출연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4편인데 제갈량만 봐. 예, 이게 뭐 차이가 나도 좀 적절하게 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겠다는데, 이게 한쪽은 1000단이고 제갈량 10,000단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단위도 안 됩니다, 한쪽은. 제갈량은 10,000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편식 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관우도 충분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찍기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닐 때는 4편만 찍었습니다. 동안 말기에 삼국 시대로 접어들 무렵에 관우가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탁군으로, 오늘날 하북성 탁주시입니다. 탁군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유비하고 장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는 장생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제 운장으로 바꾸죠. 그래서 관운장 합니다. 그죠? 구세의 별칭이 저렇게 많습니다. 저건 이제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놓은 겁니다. 그죠? 관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신까지, 재물을 지켜주는 신해까지, 경제까지 이런 인물이고, 국가에서 왕조에서 추증한 호칭이 있습니다. 삼계 복막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묘호라는 게 있죠, 그죠? 호북성 당량에 가면은 관릉이라고 있습니다. 관우 무덤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양의 관님, 관우의 수급이 머리를 묻은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고, 호북성 당량에는 의관총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당량에는 그 관릉의 비석에 적혀 있는 묘호가 저겁니다. 그죠? 충의, 신무, 영우 어쩌고 저쩌고. 예. 이 관우의 생애를 대체적으로 4글자씩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면, 처음은 유비를 쫓아다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도 난세해서 뭔 역할을 해보려고 하니까 장비와 함께 도원결의를 통해가지고, 도원결의는 삼국지 연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간중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 삼국지의 영웅담들을 읊어주는 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변사 아시죠, 그죠? 중국 사람들 그거를 설서인이라고 합니다. 설서인. 책을 읽어주는 사람, 들려주는, 말하는 사람이다 뜻이에요. 그 설서인들이 내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시장 바닥에서 나간 중에 다 체록을 해가지고 엮어놓은 책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아무튼요, 저렇게 해서 유비가 서주자사 차주를 죽이고 난 다음에 관우에게 합의성에서 태수일을 맡기고, 유비는 소표로 돌아갈 때까지 주로 유비를 따라다녔고요. 두 번째는 안량을 목을 베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진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우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조가 관우를
한수정후라고 하는 자기를 내립니다. 이때부터 조조가 이제 관우에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조조가 관우를 잡으려고 참 여러 가지로,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 관우의 의중을 장녀에게 살피게 하고, 그랬더니 관우가 유장군에게 은혜와 함께 죽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저버릴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공을 세워가지고 조조 너한테는 보답은 하겠다 해서 떠납니다. 그죠? 그래서 관우가 알량을 죽이고 하사받은 물건들을 전부 다 놔두고 조조한테 받은 걸 다 놔두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장녀나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각자 주인을 위한 것이니 쫓지 마라 라고 해서 말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형주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208년 유비가 유폐유교를 가서 형주를 평정하고 난 다음에 관우에게 이제 형주를 지키게 하죠. 그죠? 이제 이 형주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관우가 위진화합니다. 천하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시기를 위진화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위진화는 운성에 남아있는 관제묘 관우 사당에 편하게 걸려있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도적들까지 관우에게 기이해가지고 그 위세가 천하를 진동시켰다라고 정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패해서 사로잡혀서 죽는 이야기까지, 그죠? 관우를 습격해서 아들 관평과 함께 임저라고 하는 곳에서 목이 잘립니다. 그렇게 해서 관우가 패주를 했죠. 그리고는 관우 무덤들입니다. 왼쪽에 낙양의 관림이고요. 오른쪽 위가 당양의 관릉이고 아래쪽이 관우 고향입니다. 운성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관우의 고향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들 관평은 아버지와 함께 목이 잘렸죠. 전사했고요. 아들 관흥은 상당히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갈량이 상당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죠? 손자 관통이 있는데요. 관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마가 됐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관이가 자기를 이어받았다. 관흥의 서자가 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족 관계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이 정사 삼국지를 얘기합니다. 소설이 아니고 관우 장비는 모두 만인지적이다. 만 사람의 적이란 뜻이 아니고요. 만 사람을 대적할 수 있는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당대의 범과 같은 신하들이었다. 관우는 조조에게 보답했고 장비는 의미로 이게 의입니다. 의미가 아니고 의리로 엄한을 놓아 주었으니 둘 다 나라의 인재로서 풍모를 갖추었다. 의미가 아니고 의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합니다. 관우는 지나치게 자부심이 강했고 장비는 폭력적이고 각박해서 자기 자신들의 단점으로 죽었으니 당연한 이치였다라고 진수가 저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역대 관우에 대한 평가는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관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소개해 드리려다가 안 되겠다. 줄이자 해서 조조, 장려, 유엽, 진량 이 사람들이 관우를 어떻게 평가했냐. 조조는 주군을 섬김에 근본을 잊지 않았으니 천하의 의로운 인물이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조조의 신하들인 장려나 곽가는 만인지적이다 해서 무공을 칭찬을 했고, 유엽은 관우와 유비는 권신의 의리 관계이면서도 은혜로운 사사로운 부자 관계와 같았다라는 말로 평가를 했고, 진량이라는 사람은 용감하긴 했으나 머리를 쓸 줄 몰랐다. 기세만 믿고 공을 떠벌렸다라고 해서 상당히 관우가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오만한 성격,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사의 평가를 뒤엎어버린 게 소설이죠. 이게 소설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죠? 요즘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죠? 이게 국민 노릇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뉴스까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죠? 언론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다 못해가지고 좀비들이 돼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잘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가짜뉴스 변별하는 법에 관한 전문가를 모셔갖고 한번 특강을 한번 할게요. 예. 괜찮죠, 그죠? 짧게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심지어 요즘은 여론조사까지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의 이제 메인 그 주제입니다. 관우 신앙 또는 관우 현상이라고 하는 이 신드롬이죠. 왜 한 인물이, 한 인간이, 무장이, 그것도 상당히 흠결이 많았던, 정통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은 꽤 흠결이 많았던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신으로 성격이 되고 성인으로 추앙을 받으며 심지어 상인들까지도 추앙하는 제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을 됐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몇 개의 영역으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방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관료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부 쪽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정권 쪽에서 왜 관우를 추앙했냐? 첫 번째, 이 사람이 충성이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권력자들이나 정권들은 권력자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을 늘, 그죠?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아이콘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근데 관우만한 충성의 아이콘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의리까지, 그죠? 예. 그래서 충성과 의리의 상징으로서 왕조체제 이데올로기 주입에 딱 안성맞춤인 인물이 관우단 말이죠. 그래서 관우를 슬금슬금 추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제후로 봉했다가, 그 다음에 왕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제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성인의 신성성자까지 갔다가, 나중에 하늘천자까지 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왕조와 권력자 입장에서는 돈 안 들어가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허명이잖아요.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죠? 다 허명입니다. 비어있는 이름이죠. 그러고는 홍보하고 선전하는 거죠. 그죠? 야, 관우 본받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역대 제왕들이 끊임없이 관우를 존숭하고 추증을 함으로써 관우가 저런 단계를 밟아서 하늘의 단계까지 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을 추적해 보면은 송나라 이후 때 급증합니다. 관우의 그 숭배 경향은. 송나라 이후로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송나라가 후기로 가면은 점차 그 나라의 위신이 떨어지고 농민 봉기들이 일어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충성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무슨 좋은 광고 없을까? 그죠? 간판 스타 없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인물이 관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송나라 왕조 이후로 집중되기 시작해서 무려 역대 15명의 황제가 존호를 내리고 귀한 이름을 내리고 그 다음에 편액을 내립니다. 직접 글씨를 써가지고 관우 사당에 걸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관우 숭배 사상은요, 한족 정권뿐만 아니라 이민족 정권도 아주 그 숭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원나라 왕조 때 순제 때 가면은 관우에게 추증을 하는데, 봉호를 추증하는데 글자 수가 88글자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죠? 뭐 아실 필요도 없고. 장장 88글자를 막 좋은 글자만 다 따모아가지고, 대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왕조 때 들어가면요, 순제 때, 동치제 때까지, 동치제 때는 거의 청나라 말기 이제 망할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관우 사당에다가 계속해서 편액을 하사하고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송나라 이후로 1000년 그죠 가까이 관우 숭배 사상이 권력과 왕조에 의해 가지고 거의 신앙 차원으로 됐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 신앙하고 결합이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민간에서도 이제 관우를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나라에서도 관우를 숭배하네? 그러니까 이건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왜? 거부 반응이 덜 하잖아요. 실제로 국가나 정권에서 아무리 인물을 띄워가지고 홍보하고 난리를 쳐도 백성들이 그 정체를 알고 그 진면목을 알아버리면 홍보 효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데올로기가 늘 이데올로기 원래 뜻이 허위의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방공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잘 씨가 먹히지 않는 것은 수가 이미 읽힌 거고 국민들이 마음으로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관우는 민간이 다 받아들이는 인물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를 냅니다. 민간 쪽으로 들어오면은 민간 신앙 쪽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이제 호칭도 관공,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은공이라고 부릅니다. 은의 은자를 써가지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동남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상당히 세계적인 숭배 대상이 됐고요. 화교 상인들은 관우라는 인물은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보시면은 호텔이고 식당이고 전부 다 요만큼 감시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관우 모시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관우입니다. 자기 재물과 부동산과 동산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신으로 모셨죠. 그죠? 현재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관우 사당만 중국 내에서 200군데가 넘습니다. 공자님의 사당을 앞질렀습니다. 네. 숫자로 많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2부에 우리 한종수 작가님이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관우신앙이. 임진왜란 이후에 관우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동네방네, 시골 동네방네마다 전부 다 요만큼 관우사당 모셔가지고 안녕을 빌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관우 고향을 가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공자 고향인 곡부에 가면은 공자님 집으로 왕들이나 이제 그 VIP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 식사 대접하는 메뉴가 하나의 요리로 정착을 했어요. 그걸 공부가연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부연이라고 합니다. 공자 집안에서 대접하는 연회단인 식사 그런 뜻이에요. 이게 관부가연이 있어요. 관자 집안에서. 내가 보니까 그 관우의 고향인 산서성 운성시 관제묘 앞쪽에 있는 식당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요거를. 관부가연이라는 걸 코스를 요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우가 살아서 움직여. 그죠? 여전히. 단순하게 신앙과 숭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리에까지. 이게 이제 민간신앙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남원에 있는 관제묘에, 관악묘의 관제상이고 거기 붙어 있는 편액입니다. 여기 남원에. 우리나라 남원에 남아있는 관악묘가 규모도 제일 크고요. 제일 잘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제 지금 서울에 동학묘하고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당들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보고 말씀은 우리 한 작가님한테 듣도록 하시고 남원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기를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관방신앙, 즉 정권 차원에서 관우를 추앙을 했다면은 민간 쪽에서 민간신앙으로 추앙을 했죠. 근데 이 종교하고 또 만납니다. 그래서 유교는 아까 말씀드린 왕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왕조 체제로 흡수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도교에서도 관우를 신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스카웃이죠, 그죠? 그래서 관성제군으로 불리거나 호법 사사 가운데 한 존재로서 도교의 신으로 모셔졌고,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키는, 가람을 지키는 가람신으로 모셔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살아있는 무장이 죽어서 정권 차원과 민간과 종교 모든 방면에서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예술 방면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희곡이라든지 경극이라든지 영화 이런 방면에 있어서 관우가 항상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관우를 대상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제가 깜빡하고 뺐습니다만 게임, 그죠? 게임. 이 게임은 11월 달에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중국 내에 있어서 게임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특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인문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또 그것이 중국 게임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가. 왜 이제 제가 그 특강을 마련했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게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몇 차례 제안을 해봤는데도 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가지고 게임을 다루고 있는 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그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어마무시해지죠. 네, 캐릭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데 된다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삼국지는 알고 있는데 사기는 모르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 그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게임을 만들 수도 없고, 그죠? 사실은 그 한국사마천학회나 저나 우리 이사님들은 이게 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매칭만 딱 되면은 충분히 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저나 이사님들이 구상하는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모델들을 힘들이지 않고, 그죠? 예. 금전 따지지 않고 명예만 갖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씨가 못 알아먹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죠? 게임도 충분히 포함시킬 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경제, 경영, 상업에 관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삼국지도 그렇고 보시면은 세 사람 다 모두 장사했어요. 관운장이, 그죠? 예. 유관장이. 유비는 집신장사 아시죠? 그죠? 그 지금 사천성 정도에 가면은, 성도에 가면은, 사당이 있잖아요. 제갈량 사당이 있고, 그 제갈량 사당 쪽에 유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사당 뒤에 주군의 무덤이 있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예. 무사라고 해서 제갈량 사당이 있잖아요. 송도에. 그 무사 앞쪽에 가면요. 삼국지 거리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제 삼국지 다큐멘터리 보면 그 양반 나옵니다. 유비 후손이라고 집신배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고기 장사했대요. 장비는요. 예, 장수라고 돼 있네요. 그죠? 맨날 두부 장수라고 돼 있네. 두부 장사. 예. 관우는 두부 장사했고요. 도살업을 했던 얘기도 있고, 역사적인 맥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금 판매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좀 이따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관우는 두부 장사했다고 해가지고 두부 업계하고요, 칼 제조 업계에도 신으로 모셔지고 있어요. 재밌죠. 이제 칼은 일단은 뭐 칼 쓰는 사람이니까 이해가 된. 두부 업계에서도 관우가 신입니다. 두부의 신이야. 그리고 관우 사당에 가면 운성에 있는 관제묘에 가면요, 그죠? 보제 상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장사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다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꼭 그 관우를 숭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관우가 가지고 있는 내력도 그렇거니와 관우의 그 의리, 그죠? 예. 신용 뭐 이런 것들에 하고 사업 철학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늘 뭐 회관에다가도 관우 사당, 관우를 향을 피우는 장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꼭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그 삼국지 또는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당에 가서 관우상을 잘 보시면은 꼭 놓치지 않고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관우상 옆에는 아들하고, 그죠? 주창이라고 하는 장수가 옆에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보이죠, 그죠? 두 사람이 있어요. 관우 뒤에 있는데 동자가 둘이 있잖아요. 앞에 양옆으로. 근데 동자가 들고 있는 걸 잘 보세요. 뭘 들고 있는지. 왼쪽에 있는 건 주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저울이에요. 저 상인들의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관우가 상업에, 상인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시면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 관우 고향입니다. 여기가 산서성 운성시 염호라는 겁니다. 이게 소금호수입니다. 여기 한 20여 킬로 저렇게 돼 있어요. 그냥 노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중국이 명청시대 때 또 그 이전부터 소금 장사들이, 소금이 생필품이니까 이 소금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염상들이 사업을 했죠. 산서성 상인이기 때문에 옛날에 산서성은 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진. 옛날에 진나라, 춘추시대 때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합니다. 중국 상인들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상인 상방이죠. 그룹입니다. 여기 진상입니다. 이런 상방들이 중국은 크게 10개 정도가 있어요. 10대 상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방 탐방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도 탐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염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우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요. 황제들이 이름을 지을 때 대개 이제 이게 제왕들 이름은 백성들이 자기 이름하고 겹치지 않게 피하잖아요. 그걸 피휘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관우 이름을 피해요. 우자를 피해가지고 자기 이름 쪽에 절대로 관우 이름자가 안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고요. 전체적으로 정권 플러스 종교 플러스 민간 플러스 상업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관우신앙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쟁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을 한번 겪고 나오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생기잖아요. 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염원을 의지할, 기탁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필요하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좋을까 골라서 만든 게 지금 관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신으로까지 추앙됐고요. 탄신일은 5월 13일입니다. 5월 13일 날 탄신일에 주로 관우 고향에서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재미난 거는 마도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칼을 가는데 비가 온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요 무렵 되면은 탄신일 무렵 되면은 비가 많이 와요, 실제로. 그래서 무장이 칼 가를 때 비가 내리는 걸 이제 마도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관우신앙과 관우신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무용과 의리 그리고 충성이 남달랐던 한 무장이 역사 속에서 왕조, 종교, 민간 모두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고 이게 나중에 소설로 집약이 됨으로써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정착된 것이 관우신앙이자 관우 현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나요? 예. 나아가서 신성한 호칭까지 부여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전파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영, 상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신으로까지 추앙이 되는 한 인간의 현상을 관우의 정서 속에 나와 있는 관우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소설 속 그 다음에 지금까지 관우가 어떤 방식으로 숭배 대상이 됐고 추앙됐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우 현상 신두름은 정리를 두 번째 하자면 일단 관우하고 전쟁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우의 무용이죠. 무술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군인, 군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다음에 관우하고 권력자를 연결을 시키면은 충성의 대명사가 됐죠. 그죠? 세 번째, 유교, 이데올로기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충의가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불교하고 연계되면서 사찰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연결이 됐고, 도교하고 연결되면서 도교의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스카웃이 됐고, 민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관우한테 빕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비는 줄 아세요? 아들 낳아달라고. 예, 아들 낳아달라고까지 빌어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진짜, 종합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종합신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는 관우하고 무속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영험하고 신성한 대상으로서 신내림 가운데에서도 관우신이 내리면 최고의 신내림이다 라는 쪽으로 갔습니다. 관우하고 상인이 결합이 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관우의 출신지인 오늘날 산서성 운성의 소금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사에 따르는 신변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우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심리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우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관우하고 관계되어 있는 찍어놓은 사진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중국의 초상화들을 그려놓은 책들을 해서 전부 다 제가 스캔을 해서 만들어 놓은 관우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관우 모습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 수염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예. 수염, 그래서 관우 수염이 너무너무 이뻤대요. 그래서 관우한테 붙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미염공입니다. 미염공. 예. 염자는 수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우 사당에 모셔져 있는 관우 상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쪽은 관우 사당입니다. 관제묘의 메인 홀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관제 사당에 모셔져 있는 관우상이고, 아래쪽 두 개는 대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공자와 무의 관우, 문무의 양대산맥이다. 왕으로 추존된, 성인으로 추존된 인물로는 그렇다. 보기 드물게 저렇게 관우가 누워있는 상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관우상들이 있고요. 뭐 벽화에도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고, 기복신앙으로서 자식을 기원하는 대상으로서 관우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규어, 그죠? 예. 인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운성시에 가면은, 관우 고향에 가면, 관제미 앞에 가면은, 가게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부 다 관우예요. 예. 온갖 것들이 다 관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소설에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우가 춘추를 즐겨 읽었다. 춘추라는 책을, 역사책을 즐겨 읽었다라고 해서 문무를 겸비한 모습으로서 관우를 늘 칭찬할 때, 관우가 춘추를 읽는 모습을 저렇게 늘 만들어내곤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이게 야관 춘추라고 돼 있죠. 밤에 관우가 춘추를 본다. 밤늦게까지. 주경야독이 아니고, 그죠? 주전야독이죠. 낮에는 싸우고. 주전야독. 그 다음에는 이제 관우 탄신일 이런 때 되면은 관우 고향에서, 운성시에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뭐 현대 차까지도 저 안에다가 관우상을 모시고 관우사당에 와가지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합니다. 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화교들,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가들, 군인들 뭐 어마무시하게 몰려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관우, 주로 탄신일에 가장 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사시장철 관우사당에는 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길거리에 모셔져 있는 관우 모습입니다. 여기 절강성 항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에 길거리에 저렇게 관우를 나무로 아주 멋들어지게 깎아서 충의정이라고 해가지고 또 정자까지 하나 만들어서, 그 생활에서의 중국 전국에 곳곳에 관우가 없는 곳은 없다. 여기가 관우사당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상서성 운성시, 옛날에 해주라고 했습니다. 운성시 관제묘입니다. 관제묘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관제묘를 입구부터 들어가서 차례차례 하나하나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해온 관우의 간략한 일생과 관우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9월달 달마토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는 아까 말씀드린 조성 변호사가 흔들릴지라도 꺾이지 않는 한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최근에 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가 한비자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평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법가와 법률가의 만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일부 두 번째는 제가 1시간 가까이 중국 성시, 이제 베이징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2부는 전병서 교수께서 미중 무역 전쟁 시대 중국의 전략, 한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좀
심도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주 9월달 달모토 처음에는 몇 번 안 오셨는데 지금 자리가 거의 다 찼네요, 그죠? 주위에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고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